왜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조차도 연임에 대해서, 이 독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냐? 전 주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했던 스마트 독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의 산업이 유치 산업의 시기였기 때문에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습니다. 독재를 했던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식한 독재자와 한 경우와 영특한 독재자가 한 경우. 독재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때문에 우리는 산업화를 해냈던 것입니다. 초거대 기업이 된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그리고 완벽하게 기업으로부터 부정이나 결탁, 뇌물로부터 완벽하게 투명한 이재명 정부라는 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꿀릴 게 없잖아. 김민석 총리의 말은 그렇죠. 이제 국가 초기에는 이제 독재가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는 스마트한 독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러면 김민석 총리의 머릿속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겠구나. 스마트한 민주, 그리고 무능한 민주, 그리고 스마트한 독재, 무능한 독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스마트 독재는 도대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저는 이게 참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왜 국민의힘에서 박정희는 스마트한 독재자다, 당시 대한민국의 적절한 대통령이었다, 산업화를 이룩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 발전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 발전 중에 하나의 지표가 뭡니까? 가장 긍정적인 지표가 박정희의 경제 성장률은 약 10%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인 실질 성장률도 8%입니다. 전두환 때와 유사해요. 전두환 때도 경제 성장률 약 10% 정도 되고요. 1인당 실질 GDP도 약 8%입니다. 심지어 1인당 실질 GDP는 전두환이 약간 앞서죠. 이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었던 스마트 독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박정희뿐만 아니라 전두환 씨도 스마트한 독재입니까? 박정희 때도 큰 사건 많았습니다.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요. 민청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신체제 하면서 수많은 민주투사들을 고문했습니다. 조작 수사를 했습니다. 전두환은 이 5.18이라는 그 인식이 딱 강하게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는 전두환은 입에 꺼낼 수가 없는 거죠. 박정희라는 인물의 인혁당 사건, 민청년 사건, 유신 독재 체제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발언이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 중에 나온 겁니다. 박정희는 스마트한 독재다. 김민석 총리는 7월 6일 5.18 계엄군 탄원이 막 남아있는 곳 광주 전일빌딩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7일 날 국회에서 독재는 무식한 독재자와 영특한 독재자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 초기엔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하다.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2015년 문재인 대통령도, 21년도 이재명 대통령도 박정희에 대해서 산업화 공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지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김민석 총리에게는 이런 문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불가피하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독재하는 게 올바른 상황이었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공과 과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독재자가 유능하다라고 하면 올바른 독재입니까? 착한 독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독재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인정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이름이 민주당이에요. 이름이 민주당.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독재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민주당
이끌어가고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를 가장 앞단에서 지키는 당대표가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정희의 독재를 생각하면 마오쩌둥 대약진 운동을 진행을 했죠. 당시에 마오쩌둥이 어땠습니까? 저 새는 해로운 새니 저거 없애라고 그랬죠. 당시에 참새가 수백만 마리가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요. 참새가 사라지니까 메뚜기가 판치고 해충이 판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 해로운 새를 학살하는 거 올바른 선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저는 독재라는 거 자체를 그 당시에 박정희가 아니고 그 누가 왔어도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 다수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조적 다수에 대해서 수많은 평론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중에 송영길 후보가 말하는 게 있는데 이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 동심, 당청 동색으로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번 박빙의 승부에 운명을 거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포용하고 민주개혁 세력의 가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정당. 저는 그 길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도 본인이 구조적 다수의 가장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도대체 구조적 다수가 뭔가요? 뭘까요? 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유시민 작가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썼죠.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1990년에 3당 합당이에요. 그게 민정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이 세 개가 합쳐갖고 DK, PK, 충청도를 합쳐가지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다른 기타 정치인이 말하는 것보다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냥 공감이 갑니다. 도대체 구조적 다수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언어는 명확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해석하게 하면 안 돼요. 간결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조적 다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대국민 해석 대회예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지금 이 당시 때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명석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연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계실 것이다. 두 번째,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평론가들, 정치인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헷갈린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준비를 하는 것이냐, 독재를 하려는 것이냐, 이 의심이 든다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는 언론사, 이게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직접 나서서 이거를 갈무리를 타줘야 돼요. 선언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 그 연임 관련된 이슈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해명할 가치도 없어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선언해야 됩니다. 제가요, 개헌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 할 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내줘야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에서 이 연임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불안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에 개헌이 적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가 없는 그 시점이라는 데서 저는 내년에
개헌을 논의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물론 그 개헌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의 내용들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식 국회의장의 말씀은 그거죠. 내년이 개헌 적기다. 왜냐하면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연성헌법에 대해서 나와요. 연성헌법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국회의원의 3분의 2 그리고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2분의 1 이 과정을 좀 쉽게 만든다는 게 연성헌법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연성헌법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도 연성헌법에 대해서 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년 동안에 그 맥락이 있잖아요. 계속 연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헌법 개정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여기 말도 안 되는 평론가들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된다, 종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맥락에서 쭉 봤을 때 연성헌법 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성헌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성원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점진적인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이거 연성헌법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아직까지도 난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불살라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집을 나올 때 이 말을 합니다. 장부 출가 생불안. 사내 대장부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이분 뉴스도 이런 말 하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이런 뜻을 품었으니 쓴소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